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기자 성주원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또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날 때쯤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하락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또 미국 대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반기업 정서가 강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을 꽤 크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2.7%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가 2.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최근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9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결국 만선도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애초에 하락 출발했고 장중 내내 약세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85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연출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710포인트 하락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고요. 결국 26,000선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뉴욕과 뉴저지 또 코네티컷주는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등 9개 주에서 온 방문자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때는 뉴욕 일대가 이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진앙지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뉴욕에 다른 주에서 온 방문자들을 자가 조치하는 그런 조치가 발표된 것입니다.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지난 23일 하루에만 5,500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사상 최고 수준이었고요. 양성 진단율이 기존에는 10% 후반이었습니다. 10.8%였는데 15.9%까지 양성 진단율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도 하루 7,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텍사스주도 5,500명이 하루에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는 병원 중환자실 입원율이 97%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또다시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9%를 기록할 것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전망치가 마이너스 3%였으니까 그것보다 1.9%포인트 더 낮춰 잡았다는 뜻인데요. 그 당시 4월에 전망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이미 내려놓은 바 있는데 그때 당시의 판단보다 더 심화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보다 2.1포인트 하향 조정한 마이너스 8%로 전망을 했고요. 유럽의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를 넘을 것이다. 역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MF는 중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1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2분기에는 보다 심각한 위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동 제한이 이어진 가운데 소비와 서비스 생산 지표가 급감했고 역시 노동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IMF의 전망을 어둡게 한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2.1%로 내다봤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는 5%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 대비 5.9% 떨어진 배럴당 38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40달러 선을 가까스로 회복을 했는데 간밤에는 그걸 좀 내주고 38달러로 떨어진 것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경제 봉쇄 조치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타났고 또 거기다가 미국 내 원유 공급이 크게 늘어난 점, 그러니까 원유 재고가 크게 늘어난 점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는데요. 지난주 원유 재고, 미국의 원유 재고를 보면 약 144만 배럴이 증가했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보면 한
60만 배럴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실제 원유 재고가 늘어난 폭이 상당히 컸다는 점, 이런 점들이 유가를 좀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3%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이 3.11% 떨어졌고요. 프랑스가 2.9%, 독일이 3.4% 하락했습니다. 역시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유럽 증시, 유럽 투자자들까지도 영향을 미쳤고요. 거기다가 미국이 31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는 3조 7,300억 원 규모의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역시 유럽 증시를 짓누른 그런 요인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관세 부과 검토는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일본이 0.07% 하락했고요. 중국은 0.3%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 이런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단오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강보합, 연휴를 앞두고 강보합세가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오늘 같이 쉬고요. 중국은 내일까지 휴장을 합니다. 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공포 수준으로 커지면서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72% 내린 25,445.9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2.59% 하락한 3,050.3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9% 내린 9,909.17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 하락 반전하면서 다시 1만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시장은 그 어떤 소식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이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플로리다는 전날 하루 동안 확진자가 5,5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캘리포니아도 같은 기간 7,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제2의 진앙지로 불리는 이 플로리다의 양성률이 10%대에서 15%대로 치솟았고, 특히 뉴욕과 뉴저지 또 커네티컷은 일부 지역을 애리조나랑 플로리다 이런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 요구를 새롭게 하면서 공포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크리스 럽키 MUFAT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주에서 경제가 재개되고 또 이미 최악은 지났다는 믿음으로 그동안은 사실 더 이상 코로나 뉴스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게 맞았는데, 하지만 애리조나와 텍사스 또 플로리다와 같은 곳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전 업종이 내린 가운데 유가 급락으로 에너지주가 5.54% 내려 최대 낙폭 업종으로 기록을 했고요. 또 금융과 산업 또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경제 재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항공과 크루즈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유나이티드와 델타 또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특히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의 새로운 자가격리 오더에 6에서 8% 이상 급락했고, 또 노르웨이 크루즈라인과 로열 캐리비안 역시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플로리다 내 디즈니 월드의 재개장을 늦춘다는 소식에 4% 가까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 주요 종목들의 주목할 만한 뉴스를 김도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톡톡톡입니다. 간밤 나온 글로벌 기업들과 종목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고객의 데이터를 미국 서버에서 중국 서버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 등 관련 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법은 IT나 에너지, 금융 등 중대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의 주요 정보를 저장하고 또 중국 정부가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미 애플은 2018년 3월부터 중국 기업이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에 이 중국 계정들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보다도 중국이 더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서 중국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IT 기업인 엔비디아와 독일의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율주행차를 함께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정교하고 선진적인 형태의 차세대 차량용 컴퓨팅 시스템을 함께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외부와 원격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또 운전자가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을 구매해서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벤츠는 오는 2024년 출시 차량부터 이 엔비디아의 운전 플랫폼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기업 지원 소식이 나오는 등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페이스북 광고 보이콧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과 그로 인해 인종차별 시위가 점점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증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기업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파타고니아와 노스페이스, 벤앤제리스, 레이 등 굵직한 기업들이 페이스북의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시장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광고 보이콧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디지털 광고 회사는 유니레버 등 자신의 고객사에게 이 광고 보이콧에 동참하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 페이스북 매출의 90% 이상은 광고에서 나오고 있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 주가는 장중에 최고가를 찍고 반락을 하면서 3%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34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기업들의 보이콧이 실적이나 주가에 미친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금 조달 계획 소식을 밝힌 아메리칸 항공이 유동성 확보에는 성공을 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보통주 7천만 주와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총 19억 4천만 달러 조달에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간밤 주가, 뉴욕 증시 전반적인 약세 속에 그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특히 경쟁사 대비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했던 기업이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매출 기준으로 이 아메리칸 항공의 유동성 비율이 22%였던 반면 델타 항공은 41%였다고 합니다. 또한 부채 규모도 2분기 말에는 38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항공 수요가 최근 회복되고는 있지만 기업 출장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이 회복 모멘텀이 가을쯤에는 다시 시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간밤 주가 6% 넘게 크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13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6월 8일 최근 고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35%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이렇게 다시 커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우려, 이러한 소식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글로벌 톡톡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최근 배럴당 40달러 수준까지 올라온 국제 유가와 또 정유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국제 유가와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간밤에 조금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한때 마이너스까지 가면서 충격을 줬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뭐 최근에 $40 선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40 선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뭐 정제 마진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자, 이런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있었죠. 사실 4월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게 마이너스 유가가 이게 말이 돼?라는 할 정도로 시장에 정말 충격을 안겨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사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래서 지금 한 WTI가 한 $40 선까지. 물론 뭐 사실 $40 돌파를 한 다음에 그 국제 정세는 야, 드디어 이제 수요가 좀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보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그래서 좀 국제유가가 또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폭이 있어서 아직은 좀 변동폭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 지난 22일이었죠. 22일에 국제유가가 드디어 이제 $40 선을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의 이제 시각에서는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3월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보면은 이제 $40 돌파한 게 이제 처음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원래 이게 3월 달에가 $40 선에서 형성됐다 보니까 야, 드디어 이제는 수요 회복이 됐다라고 조금 빠르게 좀 판단한 부분이 있었지만 뭐 그날 이후에 그러니까 22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유가가 하락하는 폭을 보여왔고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보다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섣부른 판단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이죠. 봤을 때 한 0.1달러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달 셋째 주에. 그러니까 원래 계속 마이너스 있다가 드디어 이제는 말 그대로 0%, 그러니까 0을 넘어서 이제 양수로 이제 왔다는 게 좀 긍정적이다 보면 되겠고요. 지금 국제 유가는 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오르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제 마진이 일단은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국제 유가가 사실 그동안 떨어졌던 요인을 보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뭐 이동이 제한되고 또 이동 수요가 줄어들고 이러니까 당연히 에너지 수요가 줄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졌던 건데 이제 반대로 보면 이제는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얘기는 수요가 늘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 오펙 플러스가 뭐 감사한 합의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급을 좀 줄이면서 그런 노력들이 결국 유가를 끌어올린 걸로 봐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 최근에 유가 상승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지금의 그 유가가 이제 생각보다 좀 오르기 시작한 이유는요. 사실 뭐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좀 감소됐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수요 회복은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공급이 위축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첫 번째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회복이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회복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오펙이 이끄는 이제 산유국들이 감산을 이제 8월까지 연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이제 국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한 세 번째로 보자면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시추 숫자를 좀 줄이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 국제 유가가 오른 거지. 지금도 이제 어젯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우리 시간은 오늘 새벽에 국제 유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아직은 수요가 뒷받침할 만한 시그널은 없다. 이런 판단에서 사실 국제 유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측면보다는 아직은 이제 공급 측면이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다. 해서 공급 감산이 지금의 국제 유가를 좀 올리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다행인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의 그 휘발유와 경유의 어떤 수요 측면을 좀 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휘발유와 경유의 어떤 수요 측면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 보자면은 수요는
다시 한번 좀 늘고 있다. 이게 조금 역학적으로 보면은요,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서 네. 역시나 빨리 코로나19가 잠식이 돼야지만, 이게 빨리 종식이 돼야지만 다시 한번 예전의 생활로, 국제 유가도 예전의 그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확실히 한번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수요라는 것은 뭐 실제 사용하는 그런 양도 중요하지만 심리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증가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역시 그런 수요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점들도 국제 유가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좀 공급을 통해서 공급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좀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네네. 우리 뭐 일반인들은 이제 뭐 보통 이 기름 뭐 이렇게 네. 하면 자동차에 넣는 것만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 뭐 비행기에 넣는 항공유 이런 것들이 유가에 또 정유사들의 실적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요즘 항공사들이 뭐 주요 노선 운항을 조금씩 재개를 하면서 항공유 소비가 많이 늘어났군요. 현재. 네. 항공유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정유사의 그 매출액에 대비해서 보면은 한 14% 정도가 됩니다. 네. 상당히 무시 못할 만한 이제 매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교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가솔린. 가솔린은 과연 몇 %가 될까? 정유사의 매출 부분이 14%거든요, 똑같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솔린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네. 가솔린만큼 항공유도 정유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일어난 그 3월, 그러니까 1월부터죠. 정확히 하면 1월부터 사실 항공유의 양도 떨어지고 수요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뭐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을 봉쇄되면서 봉쇄되면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으니까 네. 비행기가 안 뜨게 되면 당연히 항공유를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항공유가 자체가 이제는 수요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조금 이제는 좀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게 지난달 이제 국내 항공유 소비가 182만 배럴 됐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무려 149%나 오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만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적 항공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다시 한번 좀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네. 지난해 12월 이후에 5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유의 이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이제 통계 지표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4월 처음으로 1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사실. 그 100만 배럴 떨어졌다는 거는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규모 경제로 본다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100만 배럴 밑으로 떨어진 사태가 있었고, 이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100만 배럴 이상으로 이제 올라온 패턴이 이제 보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이게 1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제 4월 달에 73만 배럴이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석유 산업 가격 자욕한 다음에 이래로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게 뭐 다시 한번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아직은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항공유도요. 그만큼 정유사한테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만큼 코로나19의 영향이 그만큼 많이 미쳤다는 거를 우리가 통계 지표에서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겠고요. 항공유가 회복이 되려면, 정유사의 실적이 회복이 되려면 항공유의 수요도 다시 한번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제2차 대유행이 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기준 국내 정유사 매출에서 항공유가 14%를 네. 차지한다고 하니까 정말 뭐 무시 못할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항공유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적인 그런 수요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항공사들의 노선은 네.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네. 변화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일제히 많이 이제 운항이 중단되면서 정유사들도 결국은 팔고 싶었던 항공유를 못 팔았던 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일단은 지난달, 그러니까 5월에 국내 항공유 소비가 다시 네. 전월 대비 크게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네요. 이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사실 여행객 수송은 네.
아마 거의 힘들었고요. 사실 화물 수송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좀 나아진 거거든요. 네, 항공사들이 지금 조금 네. 그나마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화물 그렇죠. 쪽에서의 수요가 네.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 항공사 입장에서도 여행객 수송도 중요한 부분인 게 하나, 이제 화물 수송이 사실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되게 중요한 건데 예. 그나마 화물 수송을 많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수요가 조금 증가되는 부분도 이제 화물 수송의 증가폭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항공유의 소비가 늘었으니 네. 정유 업계로서는 좀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좀 키우고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정유주의 주가도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보면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네. 이제는 하반기로 가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뭐 긍정적인 시그널만 본다면은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는 우상향되는 패턴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가 그래서 그게 조금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의 글로벌의 어떤 정세 추이가 이제 봉쇄 완화가 조금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봉쇄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까지만 보면은 제2차 감염 확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까지의 국제 유가의 패턴은 계속적으로 봉쇄가 좀 완화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시그널만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뭐 정유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근데 지금의 변동폭이 워낙 큽니다. 지금 뭐 어제 뉴스만 보더라도 외신을 보더라도 일단은 미국의 이제 유가를 봤을 때 재고분이 워낙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시장에 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름의 재고분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래도 재고분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는 기름 쓸 일이 없다는 얘기겠고 기름 쓸 일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국제의 어떤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번 유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유사에 대한 주가는 사실 하반기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게 그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이후에는 사실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활동 재개도 많이 서둘렀던 것 같고 그런데 네네. 간밤에도 나왔듯이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증가,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또 시장을 좀 위축시키고 네. 유가에도 그런 작용하는 걸 보면 역시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구나. 좀 네네네.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어쨌든 실적은 이제 기름 소비가 늘고 판매가 잘 되면 이제 좋아지는 것일 텐데 네. 상반기는 일단은 뭐 좋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네네. 당연히. 네. 하반기의 실적은 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네네.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정유사를 평가를 했을 때에 뭐 우리가 보통 은행권을 평가한다. 그러면 이제는 순이자 마진을 보통 보듯이 네. 정유사를 우리가 평가했을 때는 정제 마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속 마이너스 있다가 그나마 이제는 이번에 이제 0.1달러 정도 배럴당 0.1달러 됐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은 하지만은 사실 네.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은 4달러 선이에요. 배럴당 4달러 선인데 아직도 0.1달러 선이면 보면은 아직은 그 정유사 기준으로 본다면은 과거의 그 손익분기점으로 오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이제 정유사를 판단하실 때는 항상 정제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제 마진이 싱가포르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사실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제 마진이 뭐 예전처럼 4달러, 5달러까지 온다, 손익분기점까지 온다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은 투자라는 게 또 아까도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프가 우상한다? 정제 마진이 오르고 있다는 것만 봐도 사실 정유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께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은 정제 마진의 그래프가 이제 우상향하는지 아니면 정체선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정유사를 평가해 보시는 게 투자에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은 손익분기점, 정제 마진의 손익분기점을 항상 유념해 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적을 한번 돌이켜 보면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에서
이 영업 손실이 상당히 어마어마한 네, 규모로 네, 네. 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1분기에 보면 1분기와 2분기를 좀 비교해 보면 네. 1분기에는 보니까 정유사들이 매출은 그럭저럭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네네.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를 했지만 결국은 정제 마진에서 손해를 그럼요. 보면서 영업 손실이 많았고 네네. 반면에 이제 2분기 컨센서스를 보니까 그나마 영업 손실은 많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네네. 매출이 많이 또 급락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정유사의 실적에 2분기 실적에 좀 아픈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유사 부분이 1분기 기억하시죠? 4조 네. 4천억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렇죠. 네. 그제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미쳤는데 뭐 2분기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덜할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예요. 지금에.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 보면 또 긍정적인 또 플러스 요인이 되죠. 이런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좀 들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1분기보다 어쨌든 2분기의 실적이 그런 좀 더, 면에서는 네, 좀 나아질 수 있다. 나아지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네, 부분 네, 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3월에 저점이 뭐 6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네, 네, 네. 지금은 다시 13만 원대까지 올라온 네, 2배 네. 이상 올라온 그런 모습도 있고 네. S-오일 같은 경우도 3월 저점에 4만 9천 원 선에서 지금 이제 6만 6천 원 선까지 좀 올라온 부분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정유주에 대한 투자 접근 네. 그리고 뭐 체크할 만한 변수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역시나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정유사를 바라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에 그 정유사들이 가야 할 그래프의 컨센서스를 항상 발표를 하는데 네. 사실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내놓은 것보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하락 부분에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유사들이 2분기나 3분기에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관점은 역시나 코로나19가 제2차 유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 선에서 딱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제2차 유행까지는 안 간다 그러면은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지금보다 한 10% 이상은 오를 가능성은 있죠. 워낙 떨어졌다 보니까 정유사가. 하지만 만약에 제2차 유행이 된다라는 이제는 글로벌 정세가 흐른다. 그리고 실제 2차 대유행이 된다라 그러면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여지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정유사나 아니면 이렇게 코로나19와 맥락이 같이 하는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는요. 항상 뭐 지금의 정제 마진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코로나19의 방향이 아무래도 정유사의 크나큰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역시나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국제 유가는 많이 회복되고 올라왔지만 역시 정제 마진이 아직까지는 조금 손익분기점에는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선택 이슈앤 종목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 삼성금융센터 윤여빈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증시는 흐름이 괜찮았는데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빠져서 오늘장 좀 걱정이 됩니다.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개장 전에 어떤 이슈를 미리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팀장님이 선택하신 이슈 확인해 볼까요? 일단 뭐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제 다음 달부터 또 이제 2분기 아.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니까 네. 이에 대해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이 이슈를 좀 가지고 왔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저번 주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사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의 이슈, 그쵸.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걸려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슈들은 끊임없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네네네. 상당히 큰 자금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자금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만들고 있고요. 또 하방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온다.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들이 얼만큼 이제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은 그쵸. 시기잖아요. 네. 이때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지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주가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갭을 메우기 위한 변동성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결국 이제 현명하게 어떻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면 결국은 이제 펀디멘탈이라든지 좀 실적이 좋은 어떤 그런 섹터와 종목을 좀 찾아서 네. 좀 미리 좀 선취매를 하는 게 좀 어떤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2분기 실적에 대비한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FN 가이드에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추정치가 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유가증권 상장사 175곳 중에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24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조 원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거고 분명 이건 이제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실물 경기는 좀 많이 나빠졌다라고 좀 보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업종별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실적이 안 좋은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 비대면 관련 종목들, 그쵸.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분명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항공이라든지 뭐 항만, 건설 이런 건 좀 직격탄을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좀 산업별로, 섹터별로 좀 극과 극을 좀 달릴 것이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현명하게 하기 위해선 좀 분기별로 실적이 잘 나오고 향후에 좀 성장성이 기대되는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가 네. 나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 네. 2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반등할 수 있는 좀 종목이나 섹터도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3분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저점이. 그러니까 2분기가 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추정치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다지고 하반기에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를 찾는 것도 제가 볼 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이런 두 가지 정도 전략을 좀 가지고 이 2분기 어떤 실적 시즌을 좀 맞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건데 네. 2분기부터 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뭐 물론 이제 1, 2분기에도 좋았던 섹터를 포함해서 한 3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일단 비대면과 관련돼서 네네. 뭐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계속 견고하게 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말에 좋았다가 올해 좀 상반기에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투자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반도체 섹터도 분명히 좀 올라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IT 쪽, 뭐 5G라든지 AI 쪽,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뉴딜 정책에 많이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섹터는 분명히 하반기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종목 선택이 이 섹터 안에서 좀 이뤄지는 게 좀 더 투자의 확률을 좀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그런 분기이기 때문에 반대로 코로나의 수혜를 입은 종목들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들어봤고 또 한편으로는 2분기를 저점으로 주가에는 기대감이 또 중요하니까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좋은 그런 종목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팀장님이 이런 관점에서 선택하신 숨겨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너무나 상반기에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네이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뭐 언택트, 플랫폼의 거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카카오랑 네이버는 진짜 올 상반기에 상당히 좀 뜨거웠는데 네. 이러한 어떤 뜨거웠던 부분이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거의 카카오랑 네이버가 그 플랫폼은 거의 다 주도권을 잡았다고 해도 좀 좀 어떻게 과언이 보면 아니죠. 과언이 아닌 것 네.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보게 되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를 좀 부합할 것으로 보여요.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지금 한 2,400억 정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업 분야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광고 같은 경우 사실 코로나19로 광고주들이 좀 어느 정도 광고의 집행을 좀 연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2분기부터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뭐 5월, 6월 정도부터는 이제 광고주의 어떤 이제 광고가 집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광고의 매출이 좀 잡힐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2분기에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완연하게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플랫폼 관련돼서 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핀테크. 핀테크라든지 뭐 이제 커머스 관련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지금 뭐 네이버 통장, 뭐 네이버 페이들 되게 많이 지금 개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좀 뉴스를 보게 되니까 이제 저축은행까지도 이제 계좌를 연동할 수 있는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SBI 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라는 계좌가 그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렇게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은행 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고 최근에 뭐 보험이라든지 뭐 금융 분야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할 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핀테크 관련돼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네이버 쇼핑. 네. 네이버 쇼핑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거의 이제 그 쇼핑몰을 다 아우르는 네. 온오프라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최근에 또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웹툰과 관련된 부분 네이버 웹툰도 상당히 지금 매출액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네이버 라인과의 어떤 웹툰 사업 부분 통합을 좀 발표를 했죠. 뭐 일본 사업에서는 이제 네이버와 라인과 관련돼서 어쨌든 지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미국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부분과 지금 글로벌 사업 총괄 관련돼서 좀 공시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커머스라든지 지금 뭐 핀테크, 네이버 쇼핑뿐만 아니라 네이버 웹툰까지도 사업 분야가 좀 다양해지고 이런 부분들 계속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은 이제 상반기에도 뜨거웠지만 하반기에도 그 어떤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그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 종목도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대감을 정말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커머스와 핀테크, 웹툰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확장성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ESS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2분기 좀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살짝 좀 아쉽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전체 매출의 35%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소형 전지 부분이 좀 부진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뭐 네. 지난해부터 글로벌 소형 전지의 어떤 시장이 좀 많이 둔화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매출이라든지 이런 영업이익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중대형 전지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좀 계속 이슈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사실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더 많이 올랐는데 일단 코로나19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사실 좀 성장세가 좀 어느 정도 다시 좀 회복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의 어떤 뭐 이슈가 상당히 뜨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 2분기에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를 좀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 삼아서 하반기에 좀 상당히 주목이 된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ESS 관련돼서는 좀 분명히 하반기에 드라이브가 좀 걸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특히 네. 이제 ESS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상당히 동사에게는 큰 호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3분기, 4분기에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을 좀
영업 손실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좀 흑자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실적이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물론 주가에 좀 그게 선반영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2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분명히 주가에는 조정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하반기에는 결국 이제 이 종목도 매출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펀디멘탈로서 다시 한번 승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3분기, 4분기 실적에 관련돼서 2차 전지라든지 ESS 시장에서 어떤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 실적이 나온 이후에 한번 3분기, 4분기를 대비를 해서 좀 한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관점에서 골라주신 종목입니다. 이제 2분기에는 실적이 좀 감소하면서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전기차 배터리, ESS 분야에서 실적 기대감 높다고 합니다. 자,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팀장님이 선택하신 오늘의 핵심 공략주도 한번 짚어볼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라고 삼성전기요.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네. MLCC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이제 언급이 없었던 네.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분기 컨센서스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일단 글로벌 스마트폰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상반기에는 거의 언급이 안 됐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5G 관련된 뉴스라든지 투자가 계속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상당히 좀 견조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MLCC로 대변되고 있긴 하지만 MLCC 말고도 모듈 솔루션 같은 이제 다른 사업부도 분명히 존재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갤럭시 S20 시리즈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부진했던 부분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모듈 솔루션에는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도 지금 새로운 휴대폰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스마트폰의 출시가 지금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모듈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제 MLCC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다시 한번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상반기에는 MLCC 관련돼서 좀 많이 언급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상당히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동남아권에서 좀 공장했는데 이런 부분 좀 제재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떤 생산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2, 4분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스마트폰의 어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 스마트폰의 출시가 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한번 좀 하반기의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코로나 직전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거기까지는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인데 하반기 실적 기대감 높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추천드렸습니다. 관련 분석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부 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탄 배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서 피랍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부디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